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거 김영그 학원에서 그 강사가 생기는 바람에 쓰라고 지침이 들어왔어요, 이게. 큰일이는데 벌써 이게 설이죠? 아이고, 안경을 벗으면은 벗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네. 소리는 괜찮습니까? 똑같아요, 소리는? 이상한데, 소리가. 자, 환지 방식 연습 합식할 차례죠? 252쪽. 맞죠? 자, 저번에 이제 개발법에서 다른 것 수용 사용 방식한 사업시행까지 했고, 지금은 이제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환지 계획이 나오고요. 환지 계획을 세워서 인가를 받습니다. 환지 계획 인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 끝났다 그러면은 조성된 환지를 줄 사람에게 주는 환지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중간에 환지 예정지 제도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는 임의적 제도로서 이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고, 임의적 제도로서 요거 할 차례예요 지금. 그래서 환지 계획은 한번 보시죠. 처음 1번. 시행자가 작성합니다. 시행자가 사업의 전분을 배로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환지 계획을 작성하라. 시행자가 작성하는 계획인데요. 박스 내용 보시면 환지 설계, 이거 뭐 한 번 더 써드릴까요? 우리 환지 설계라는 거 만들 때 일단 땅과 땅을 바꾸는 게 환지이기 때문에 종전의 땅에 대해서 어떤 땅을 앞으로 환지로 개발해서 줄 것이냐, 주는 땅 자체를 환지라고 했습니다. 이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환지 아니면 보류지, 주는 땅이 환지, 주지 않고 남겨놓은 나머지를 다 보류지. 그래서 환지하는 보류지인데 이게 주는 땅이 환지입니다. 그런데 이 환지라는 것은 필지별로 작성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1-1 필지에 대해서 앞으로 2-1 필지 땅을 앞으로 환지로 개발해서 주겠다. 이렇게 필지 대 필지로 정하는 것이 종전의 토지에 대한 환지 명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환지 명세가 되는 거예요. 환지 명세. 필지별로 된. 나중에 정비법에서 관리 처분 계획은 꼭 땅 주는 게 아니고 이제 건물이랑 땅을 같이 주는 건데, 그거는 분양 대상지별로 작성한다. 여기는 이제 필지별로 작성한다. 이게 특징이라 그랬어요. 그쪽이랑 비슷하지만 이게 필지별로 환지 명세고, 이거 평가를 한다 그랬습니다. 공사 끝나면 이건 없어지지 않습니까? 끝나기 전에 평가를 하고, 이것도 앞으로 만들 물건이지만 대충 얼마 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해놔요. 보통 평가식으로 하는 게 평가식으로 해서 비슷한 가치에 주는 것을 주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했던 대로 한 번 더 써드리면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됐다라고 가정합시다. 이 평가액은 확정된 금액이에요. 확정된 금액입니다. 현재 있는 땅이라. 그러나 앞으로 줄 땅은 예를 들어 이렇게 평가가 됐다 하더라도 추산액에 불과해요. 추산액. 추정해서 계산된 금액입니다. 아직 완성된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공사 다 끝나고 완성됐을 때 다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한 걸 바탕으로 해서 그때 이제 환지 처분을 통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지금은 추산액에 불과하고 나중에 완성하고 나서 다시 평가를 해서 이걸 준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요 땅을 완성해서 준다라면은 요 땅 가진 사람은 2천만 원 손실이 생기고, 이건 뭐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 받으니까요. 이거는 2천만 원 이익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이 땅에 대해서는 이 땅을 받을 때 2천만 원 손실이 생겼기 때문에 시행자는 이 땅을 줄 때 이자에게 2천만 원을 청산금으로 주어야 됩니다. 이게 청산 교부라는 거예요. 청산할 거 없습니다. 이거는 이 땅을 준과 동시에 2천만 원 이 사람의 이익을 받아와야 돼. 이걸 청산금 징수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땅에 대해서 2천만 원 받을 게 있다. 이 땅에 대해서 2천만 원 징수할 게 되고, 청산금 명세라는 거. 청산금 명세는 지금 환지 처분할 때 얘기 환지 처분, 환지기 내용이 아닌 예로서 이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청산금 명세는 여기 내용이 아닌 예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청산금이 얼마 결정되는 것은 나중에 환지 처분 시 결정을 해요. 각 필지에 대해서 이제 결정된 것이 청산금 명세라고 했을 때 청산금 결정이나 청산금 명세는 내용이 아니다. 그 다음에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가 나옵니다.
환지 설계 부분이고 이게 지금 한 게 필지별로 되는 환지 명세 필지별로 된 3번이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이 글씨도 흐릿하게 보이네. 안경을 안 쓰니까.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자, 요거는 예를 들어 1-4필지가 있는데 요게 이제 7,000으로 평가받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보통 땅에서 환지를 정합니다만 이 땅에 대해서 줄 환지를 정하지 않았다. 요거를 환지 부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지를 정하지 않았다. 환지를 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요거를 청산 대상 토지라고 합니다. 요거는 환지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땅처럼 나중에 환지를 받을 때 청산금을 받는 게 아니고 환지를 정하지 않았으니까 미리 이 땅에 대해서 청산을 바로 해주면 돼요. 청산 대상 토지로서 아까 청산금이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환지를 정하지 않았을 때 환지 부지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채비지 보류지 명사가 나올 겁니다. 자꾸 왜 이래. 자, 예를 들어 조성되는 땅에는 존재해요. 조성되는 땅에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응하는 정전의 땅이 없는 케이스. 이거를 다 보류지라고 해요. 보류지. 그러니까 환지에서는 주는 땅 자체가 환지. 이게 환지죠. 그리고 요 땅 같은 경우는 완성은 됐지만 여기에 대응하는 정전의 땅이 없으니까 이거는 누구에게 줄 땅이 아니고 사업시행으로 해서 남겨질 땅. 환지하는 보류, 남겨진 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마을 전체 기준, 마을 회관용 부지라든지 그죠? 여러 가지 보류지라고 다 합니다. 근데 이 보류지 중에서 따로 경비에 충당하는 것이 채비지예요. 그래서 채비지는 대체할 채자, 비용, 비자, 비용을 대체하는 땅. 그래서 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내는 게 아니고 환지에서는 땅으로 다 해결한다. 그래서 땅의 일부를 비용으로 떼서 시행지게 주는 것을 채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채비지도 환지로 주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보류지 중에 한 종류예요. 보류지 중에서 따로 채비지를 보류지 한 종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류지는 누가 가져가는지를 환지기 세울 때 정합니다만 채비지만큼은 항상 시행자가 비용이니까 시행자가 가져가는 보류지 중에 한 종류. 그것이 4번의 채비지들은 보류지 명세가 되겠습니다. 5번에 입체환지를 계획할 때는 입체환지용 건축의 명세와 입체환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갑니다. 입체환지를 계획할 때 얘기해요. 이거는 예를 들어 입체환지라는 것은 보통 제가 여기 써는 땅으로서의 환지는 수평적인 땅으로서의 환지를 주기 때문에 이걸 다른 얘기 없으면 이거를 보통 땅 주는 것을 수평환지라고 합니다. 평면환지라고 하는데 평면환지 수평적인 땅이니까. 근데 평면환지에 대해서 요 말을 따로 붙이면 이거를 입체환지라고. 입체환지는 줄 땅이 부족할 때 종전의 땅에 대해서 줄 땅을 계산을 해봤을 때 줄 땅이 부족할 때 이 환지가 부족할 때 땅 대신에 줄 땅이 부족해서 건축물을 지어서 구분 건축을 지어서 그 구분 건축의 일부와 그 건축에 속하는 대지 지분을 주는 것을 입체환지라고 합니다. 땅에 대해서 수평적인 땅을 준다, 평평한 땅을 주니까 이게 평면환지라면 입체환지라는 것은 건물의 일부와 대지 지분을 주니까 좀 더 입체적이다 해서 이름을 이렇게 붙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입체환지를 한다면 입체환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 내용들이 환지의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환지계획 작성 기준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일단 그 밑에 나와 있는 핵심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핵심이라고 하긴 좀 많은데 여기 규칙에 나와 있는 얘기. 규칙에 나와 있는 얘기 때문에 원래는 좀 내면 어렵게 내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 파트에서는 계산 문제를 가끔 나왔기 때문에 오리걸 따라가서 해도 되지만 미리 추가하겠습니다. 우리 계산식으로 나올 때 이게 별로 부담 갖지 마시고 공법에서 계산 문제는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자, 1번에 평균 토지 부담률이 나오고요. 평균 토지 부담률이 나오고 2번에 비례율이 나옵니다. 3번에 권리가액까지 계산을 하면 이건 복잡하고 아직 낸 적은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규칙에 나오는 것은 낸 것 위주로 해서 1, 2번 위주로 해서 볼 겁니다. 사실 2번이 보통이고 2번이 더 많이 쓰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요 이 종전의 땅을 평가한다고 했죠. 평가를 해서 비슷한 땅의 가치의 것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지계획 세울 때는 평가식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 평가식입니다. 가치를 평가하는. 그 다음에 가치랑 상관없이 그 위치에 그 정도 크기만을 주는 것을 면적식으로 환지 설계를 한다. 그래서 환지 설계하는 방법에서는 평가식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면적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땅과 땅을 교환해 준다고 했을 때 종전의 땅 그 위치에 대해서 그 위치에 땅을 주는 게 보통일 것 같죠? 그건 농지 경지 등할 때는 보통 쓰는 것이고 도시개발에서는 가치 위치에 상관없이 평가식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좀 더 작은 사업 이럴 때 특수한 경우만 면적식으로 하거든요. 여기 평가식으로 할 때 나오는 개념이 비례율이에요. 이게 비례율입니다. 그리고 면적식으로 할 때 나오는 개념이 평균 토지 부담률이라는 개념이에요. 요 식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 어떻게 돼서 나오는지. 자, 그래서 우리 책은 이게 먼저 나와 있는데 요거부터 말씀드릴까요? 평균 토지 부담률? 아니 요거부터 말씀드릴까요? 순서대로 할까요? 그냥? 자, 우리 평균 토지 부담률은 1번을 보시면 평균 토지 부담률이 나오는데 요것은 분모 무엇 분의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항상 여러분 이건 뭐 기초되는 개념입니다만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혹시나 또 이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우리 분모분의 분자 그러지 않습니까? 분모분의 분자. 이게 모자 개념이거든요. 모자. 어머니가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입되는 분모에 들어가는 것이 투입되는 거. 나오는 것이 모에서 나오는 것이 분자예요. 그래서 평균 토지 부담률을 이 말을 그대로 면적식으로 할 때 쓰는 건데 해석을 해보면 평균적인 토지를 부담한 비율이 되거든요. 면적식에서 토지를 부담한 비율이에요. 그럼 제가 자 우리 개별적으로 따지면은 어떤 사람이 요만한 크기의 땅을 종전의 땅을 가지고 사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땅 대비해서 항상 환지로 할 때는 환지 아니면 보류지 두 땅밖에 없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 정도 땅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중에 받을 것을 보면 면적식으로 봤을 때 이 땅 중에서 일부는 환지로 일부에 해당하는 부분은 환지로 받을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못 받는 부분이 나오죠. 환지 아닌 것이 다 보류지. 그러니까 이 정도 되는 땅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중에 받는 거를 보시면 이 땅을 투입해서 이 땅 대비 요게 받는 것이고 요게 못 받는 부분이에요. 이 보류지 속에는 이제 채비자는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두 땅 중에서 뭐가 사업을 해서 부담했다는 것이 됩니까? 뭐가 부담했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환지가 이 사람이 사업을 해서 부담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보류주가 사업을 해서 부담한 부분인가? 에? 자, 여러분들이 어떤 가서 물건을 샀어요. 물건을 샀으면 사고 나서 값을 지불하죠? 물건 산 거에 대해서 그 취득하는 대신에 이것 대신에 취득하는 동안에 부담한 것이 뭐예요? 가격이잖아. 가격을 부담했잖아. 그럼 사업을 해서 지금 이건 본인이 받는 부분이고 못 받는 부분이라니까? 어느 게 사업을 해서 부담한 부분이에요? 이게 부담을 했지 사업을 위해서. 이거 본인이 받았다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받았는데 왜 이거를 부담했다고 생각하셔? 이건 본인이 받는 부분이라니까. 받는 부분. 희생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건 무엇을 해서 사업을 해서 부담했잖아 이거를. 이거죠? 이걸 알아야지 이걸 그냥 이해를 하지. 그러니까 평균 토지 부담률은 전체적으로 이제 다 따져서 여기 분모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이건 제가 개별 토지로 얘기했지만 전체 땅 면적이 여기 분모에 들어간다고. 전체 땅 대비해서 무엇을 그 중에서 부담했느냐. 전체 땅 대비 부담률 아닙니까? 그래서 환지계획 구역 면적 우리 주어진 것 중에서 판단하면 주어진 지문 중에서 판단하면 되는데 전체 환지 구역 면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환지계획 구역 면적이 있는데 요거 대비해서 부담한 비율은 얼마다? 보류지가 차지하는 비분이 되겠습니까? 지금 간단하게 쓴 거예요. 전체 환지구역 면적에서 요걸 투입을 해서 부담을 무엇을 했느냐? 전체 면적 대비 보류지 부분이 되죠. 보류지. 근데 이게 전체에 대해서 받은 부분 부담률이 되는 건데 요건 지금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제공해서 받은 걸 얘기하고 부담한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사업에 참여해서 받고 안 받고가 아니고 중간에서 사업을 시행한 사람, 시행자가 가지는 소유분, 시행자 소유분은 양쪽에서 빼줘야 됩니다. 시행자 소유분이 있다. 이것은
양쪽에서 똑같이 빼줘야 시행자가 처음부터 소유를 했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시행자가 무상귀속이 됐든지 시행자가 소유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건 양쪽에서 똑같이 빼줘야 순수 사업에 참여한 사람이 얼마 면적을 가지고 참여해서 얼마를 부담했다. 이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1번부터 보세요. 평균 토지 부담률은 보류지 면적 빼기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토지와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면 시행자 소유분이 되는 거죠. 공짜로 이제 어떤 공고서를 설치했을 때 무상 귀속되는 거 있어요. 아니면 소유자가 처음부터 소유하는 면적이든 시행자 소유분이면 다 빼줍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나눴느냐? 무엇으로? 분모 환지계 구역 면적. 환지계 구역 전체 면적에서 역시 시행자 소유분을 뺀 거. 분자식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환지계 구역 전체 면적분의 보류지 소유분은 각각 빼주고 사업에 참여한 사 이게 평균 토지 부담률 몇 번 한 두 번 두세 번 나온 겁니다. 이게 계산 문제로 일단 그렇게만 좀 봐주시고 부담률이 뭐 시기 어떻게 나오는지는 그 나중에 살짝 추가할게요. 일단 계산만 봐주시고 그러면 비례율 한번 보세요. 비례율 보시면 요거거든요. 비례율 이거는 말 그대로 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부담했느냐 비율이 부담률이라면 비례율은 평가식으로 할 때 무엇이 무엇에 얼마나 비례하느냐 결국 사업을 하기 위해서 평가식이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체 투여된 면적의 가치 투여된 부분의 가치 요거를 투자를 해서 사업 시행으로 나온 가치 그러니까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사업 시행으로 나온 것이 종전의 투자 대비 투자한 것에 비해서 얼마나 비례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비례율은 주어진 것 중에 이제 찾아서 하는데 환지전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에 갖게 환지전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에 갖게가 있다라면 환지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평가에 기면 요게 환지하기 전에 그죠? 종전에 있던 그 가치 평가의 갖게가 아니겠습니까? 요거를 투자를 해서 무엇이 나왔느냐? 조성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 평가의 갖게 이 비율이 기본적으로 비례율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요거를 투입해서 이 정도 가치의 것이 나왔다라면 그 대신 여기서 이대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조성된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 사업을 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순수 나온 가치는 조성된 평가의 그대로가 아니고 여기서 뭐를 빼줘야 돼요? 사업비를 빼줘야지. 그래야 사업비를 투자해서 나온 순수한 가치가 되지 않습니까? 요거 이해되십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공법에서 이거는. 지금 평가식으로 할 때 이렇게 다 주어집니다. 평가식으로 할 때 비례율이 얼마냐 그러면 우리 가치를 평가해서 하니까 이건 면적 크기로 따지지 않았습니까? 평균 토지 부담률이었고 이거 비례율은 평가식으로 할 때니까 종전의 가치 아닙니까? 종전의 가치가 투입돼서 나온 가치가 이건데 나온 것은 사업비를 썼기 때문에 이걸 빼줘야 순수 나온 가치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이거 곱하기 100을 해서 이제 비례율로 하니까 100%다 그러면 뭐 손실도 이익도 없는 거예요. 그죠? 100%가 넘을수록 이건 이제 사업이 잘 됐다 보는 것이고 부담률은 많을수록 이제 사업 많이 부담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비례율이라 그러면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조성되는 토지나 건축의 평가에 갖게 있잖아. 조성되는 평가에 갖게 빼기 총 사업비를 빼준 거. 이게 나온 가치 아닙니까? 이게 분자죠. 이것을 무엇으로 나눴느냐? 무엇으로 나눴느냐? 어디 있어? 환지전 토지나 건축의 평가에 갖게 있잖아요. 환지전 토지나 건축의 평가에 갖게. 요거 쓴 거, 저거 그대로입니다. 요것이 비례율이에요. 넘기시고. 좀 내리라고요? 내리면 쓰는 의미가 없잖아, 이게 또. 입에 이거만 맞게? 입만 맞게? 그런 방법을? 아주 그냥 하여튼. 이렇게요? 이렇게? 입만 막으면 되니까? 그러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써도 그러면? 한결 낫네.
땀도 막 차고 여러분들 잘 보이지도 않고 그냥 이 책도 안 보이고. 한결 낫네. 이게 너무 내려갔나? 괜찮나? 네, 모르겠다. 자, 254쪽에 2번 환지기 작성 기준 봐주세요. 원래 지금 얘기했던 것이 작성 기준 중에 하나예요. 이게 기칙에 나오는 건데 지금 추가를 했고요. 자, 원래 작성 기준 보시면 2번에 1번 환지계획은 정전의 투자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지의 수리, 이용상 환경, 그 밖의 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라 해서 가격 달라질 수 있는 요소는 다 고려하라 이겁니다. 위치, 지목, 면적, 토지, 수리, 이용상 환경 다 고려하라 이렇게 돼 있고요. 거기다 특례로서 이제 하나하나 기본을 봐주시는. 자, 이번에 동의에 따른 환지 제외, 환지 부지정을 얘기합니다. 자, 요거죠? 환지 부지정. 원래는 땅 가진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환지를 받기 때문에 환지 받을 사람이 특수하게 환지를 안 받겠다는 것이 있으면은 그 환지 받을 사람의 신청이 있어야 돼요. 이제 입에 많이 걸리는데 이게. 나 참 진짜. 응? 그래서 이 사람이 내 땅에 환지를 정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환지를 부지정을 요구했을 때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당사자 신청 동의한 환지 부지정이에요. 이 사람이 내 땅 환지를 정하지 말라 달라고 신청했을 때 입체 환지도 땅 받는 게 아니고 특수한 거 받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아예 안 받기 때문에 특수한 거. 요거는 받아도 다른 거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할 때가 다 소유자 신청이 있어야 되는 게 보통이에요. 소유자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둘의 기본적 차이가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때는 소유자 신청 외에 이 땅의 다른 권리자가 있으면 다른 권리자의 동의도 받아야 됩니다. 원래 다른 권리자는 이 사람이 제대로 환지를 받는다면 이 사람이 받을 환지에 가서 그대로 다른 권리도 그대로 여기다 행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환지를 부지정하는데 소유자 얘기만 듣고 환지를 정하지 않게 되면은 임차권자 등 다른 권리자는 그 뜻에 관련 없이 환지를 정하지 않게 돼 환지를 잃어버리는 이런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자의 동의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입체 환지만큼은 소유자 신청만으로 충분하지 다른 권리자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입체 환지는 땅 대신에 건물 주는 거 완전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임차권자가 어째 이쪽으로 올 것도 아니고 소유권만 와서 행사하면 되는 것이고 사실은 그렇게 하기 귀찮다 그러면 제가 그냥 반대가 뻔해서 이런 측면도 있다 그랬어요. 땅에 대해서 권한 행사하던 사람이 건물의 일부를 주겠다. 취급을 받게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반대할 것이 뻔하고 반대가 뻔하다라면 일부러 피해가기 위해서 안 받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둘의 차이가 다른 권리자의 신청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아야 되느냐 이 차이가 있고요. 지금 동의하는 환지 부지정을 먼저 그렇고 관련되는 거 먼저 얘기한 다음에 살짝 살펴볼게요. 지금 환지 부지정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증환지, 감환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거는 면적 크기만 갖고 얘기를 하는 정돈의 땅 크기가 크고 작은 것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해서 환지를 줄 때 적정 규모대로 이게 적정 규모라면 면적 갖고 따지는 겁니다. 정돈의 땅이 아주 넓은데 여기서 작은 땅을 환지를 줄 필요가 있어서 준다라면 이것은 정전 땅에 대해서 환지 면적이 줄어들었어요. 감환지라고 합니다. 감환지 할 수 있어요. 감소된 줄어든 환지 이 뜻 아닙니까? 그래서 정전의 땅이 너무 넓다 그러면 환지를 줄여줄 수 있다. 말로 표현할 때는 줄여줄 수 있다, 줄여줄 수 없다 그럼 틀리는 거지. 정전의 땅이 너무 작으면은 이 정도 크기대로 환지를 늘려줄 수가 있다. 요거를 늘려준다. 증환지라고 합니다. 증가된 환지. 이렇게 증환지 할 수도 있고 작은 땅을 다 이 정도 크기로 늘려서 주다 보면 환지가 부족 사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선택. 증환지 할 수도 있고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직권의 환지 부정이에요. 시행자 직권으로 보통은 이제 환지 부정할 때는 당사자 신청 동의, 요거는 작을 때는 시행자 직권으로 두 가지 환지 부지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먼저 동그라미 1번부터 보시면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환지 부지정할 수 있다. 소유자 신청 동의. 다만 해당 토지에서 임차권자 등이 있다라면 그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환지 부지정의 특징이잖아요. 그렇던 거나 2번 보시면 시행자는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은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증환지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아예 제외할 수 있고 이게 직권해연 환지 부지정입니다.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감환지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럼 입체환지 한번 보시죠. 입체환지는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고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신청을 받아 건축의 일부와 그 건축인 토지의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신청만이지 소유자 외의 어떤 임차권자 등의 신청이나 동의는 없다. 반대가 뻔해서 없다. 아까 환지분과 차이 소유자 신청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참고의 입체환지에 대해서 이제 입체환지만 따로 정하는 얘기가 쭉 있는데 이것이 보통 환지라고 구별되는 입체환지 특성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건 제가 나중에 좀 더 오래 걸릴 때 추가시킬 텐데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나중에 정비법이랑 좀 비슷해서 이제 끌어당기는 것이라 예를 들어 지금 간략하게 틀만 좀 살짝 말씀드리면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하더라도 보통 환지와 입체환지 차이 때문에 그래요. 보통 환지는 평면 환지 받을 때는 당사자 신청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필지별로 무조건 작성해 준다 그랬죠. 그러나 입체 환지는 이거는 환지 안 주는 것이고 같은 거 줄 때는 이거는 소유자 신청을 필요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소유자 신청을 필요로 하는 것은 환지의 특성이 아니고 관리처분계획 특성이에요. 관리처분계획. 정비법에서 관리처분계획이 비슷합니다만 여기는 필지별 거기는 분양 대상자별로 하거든요. 분양 대상자가 분양받을 사람별로 작성한다. 분양 대상자가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분양 신청한 사람이 대상자예요. 그럼 여기는 가만히 있어도 환지를 주지만 나중에 정비법에서는 분양 신청이 있어야 그자에게 관리처분에 따른 물건을 주거든. 그러면 여기 입체환지가 보통 환지와 달리 신청을 통해서 주는 거다 보니까 그쪽이랑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쪽이랑 비슷하네? 신청도 받아야 되고 여기처럼 땅을 주는 게 아니고 주로 건축물의 일부를 주죠. 거기도 건축물 주거든. 건축물의 일부와 대지 지분을 주거든. 그래서 땅 주는 게 아니고 건축물의 일부 신청을 받는다. 이 점에서 환지의 한 종류지만 입체환지는 어디랑 정비법의 그 관리처분계획에서 줄 때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관련된 규정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신청을 필요로 하니까 이제 나중에 그쪽에 나오는 신청기간 얼마 동안 신청기간을 미리 알려주고 신청기간 동안에 신청을 하고 신청해서 건물 줄 때 정비법에 나오는 한 채 주는 게 원칙인데 그중에 소유한 주택 수만큼 줄 수 있는 그 규정을 정비법에 나오는 그 규정을 여기서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거 하나. 그리고 환지가 부족할 때 입체환지를 주겠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거 신청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신청한 사람이 너도 나도 이거 받겠다. 환지 받을 사람도 다 이거 받겠다. 이게 너무 좋아서. 그러면은 환지 받을 사람이 줄어들어서 정상적 사업을 못할 수도 있어요. 이거 못할까봐 이걸 도입했는데 여기에 몰리게 되면 오히려 이거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청 단계에서 일정한 재산 있는 사람만 신청하라. 일정한 자격 안 되는 사람은 신청 못한다. 신청했더라도 일정한 자격만 주겠다. 일정한 자격은 안 주겠다. 이렇게 입체환지를 통제하는 장치가 필요해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살짝 제가 언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많은 것 같아도 정비법의 관련 규정을 끌어다 쓰는 게 대부분이고 아까 그 통제하는 규정 이 두 가지만 살짝 하시면 돼요. 나중에.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옆에 페이지 동그라미 4번 보시면 공공시설 용지에 대한 조치라고 해서 공공시설 용지는 공공시설 용지니까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혜택을. 그래서 그 두 번째 줄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환지계획을 정할 때 그 위치 면적 등에 대해서 기준을 적용, 환지계획 작성 기준을 적용 안 할 수 있다. 아까 뭐 제일 처음에 했던 위치, 지목, 토지 수리 막 평가하겠다. 이 기준 안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공공시설 용지니까. 그 다음에 6번 보세요. 6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등이 정한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이게 보류지 개념이잖아. 목적이든 비용이든 무조건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놓은 땅을 다 보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 일부를, 보류 중 일부를 채비지로 정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이게 보류지 중에 경비에 충당하는 채비지 개념을 얘기합니다. 됐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3번에 양가로 2번 조성토 중에 가격평가 환지 방식에서 가격평가 요거는 이제 가격평가는 제가 앞에서도 수영상에서는 잘 안 했었는데 환지에서는 나중엔 다 합니다. 그런데 환지에서는 당사자가 스스로 시행하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작은 사업이고 그래서 가격을 시행자가 평가를 해요. 시행자가 평가를 하는데 미리 감정평가를 시킨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토지평가협의회에 이제 그 심의를 거쳐서 시행자가 정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2번에 1번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 있는 조성토 중에 가격을 평가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표로 평가하게 하라 해서 감정평가 시킨 다음에 그 평가 금액을 바탕으로 해서 시행자가 정한다는 겁니다. 환지기 인가보세요. 4번 1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 청장의 인가 요거 하나만 구역 지정권자가 아니다. 다른 거 다 구역의 지정권자가 개발보호전 한다 그랬잖아. 행정청이라면 환지기 인가권자만 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요거 하나 빼놓고 나머지는 다 구역 지정권자. 그 점에서 이제 이걸 했던 거 아닙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지기 끝났고 환지 예정지 한번 봐주세요. 환지 예정지 260쪽에 나갑니다. 요거죠. 환지 예정지는 일단 임의적 제도라는 거 하나. 요거는 공사기간이 장기간일 때 이 시행자가 사업에 대한 공사를 하는 동안에는 소유자가 소유물에 대해서 사용수익을 당연히 못하게 될 거예요. 그죠? 사용수익 못하게 되는데 공사기간이 적절해야지. 만약에 공사기간이 너무 안 끝나고 계속 끌기만 한다. 거의 완성된 것 같은데 준공사를 신청도 못하고 아직 못 끝냈다. 그러면은 그 사용수익 못하는 소유자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필요하면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그 사람들을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공사는 완료됐는데 아직 그 마무리를 못했을 때 마무리를 해야 환지 처분을 하고 환지 처분이 돼야 소유권을 취득하거든요. 그 전에 완성된 것이라도 일단 잠깐 쓰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안 끝나게 되면. 그래서 환지 예정지는 말 그대로 환지로 줄 예정인 땅이기 때문에 이자가 받을 환지를 그대로 각각 받을 환지를 그대로 예정지로 지정해 주고 예정지로 지정을 해줘서 자 이거 우리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했었죠.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게 되면 환지 계획상 그대로 해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정전의 땅이 개별적 토지로 그렸을 때 이 땅이 있고 이 정전의 땅에 대해서 이 땅을 환지로 주기로 했다 그러면 소유권은 여기 정전의 소유자 A, 여기 이 땅의 현재 소유자는 B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 사람이 아직 환지된 소유권을 취득을 못했어요. 공사 중간에 이걸 지정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소유권은 이 사람은 A는 소유권 여기 있어요. 아직 환지된 소유권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정지를 지정하게 되면 이자가 받을 환지를 그대로 예정지로 지정을 해줘요. 그럼 지정되는 순간에 이 땅은 환지 예정지라고 이제 불리게 됩니다. 지정하는 순간에 이게 환지 예정지거든요. 소유권은 여기 있는 상태에서 아직 환지에 대한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정지를 지정하게 되면 예정지에 와서 임시로 사용수익을 하라는 거야. 예정지를 사용수익하라는 겁니다. 소유권에 있는 상태에서 이게 예정지를 사용수익하라는 거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수익하느냐? 환지 예정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사용수익을 시작해서 나중에 여기에 대한 소유권 취득하기 직전까지 최대한. 여기에 대한 소유권 취득은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취득하니까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이 아니고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날 때까지지. 다음 날이면 소유권 취득하니까. 그때까지 예정지를 임시로 사용수익하라는 거예요. 사용수익만 하는 거예요. 소유권 없이. 그러면 소유권은 여기 있는데 여기서 여기를 사용수익하라는 이런 구조는
원래 소유권을 이루는 권한 중에는 사용권이 있고 수익권이 있고 처분권이 있다는 건 민법에서 매일 배우시는데 이 세 가지 권한 중에서 이쪽으로 사용수익권이 왔다는 얘기는 소유권을 이루는 권한 중에 사용수익권이 예정지 지정을 해서 이쪽으로 이전한 이런 식의 이론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법에서는 정전의 토지 소유자라고 부르고 요거는 환지 예정지의 정전 소유자 이렇게 부르거든요. 환지 예정지의 정전 소유자. 이거는 정전의 토지 소유자 등이고. 그럼 정전의 토지 소유자는 어느 땅을 묻는지 잘 보세요. 환지 예정지라 이게 정전의 토지라면 정전의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는 없다. 이쪽으로 가버렸잖아. 없는 권리예요. 여기다 사용수익을 하게 돼 있지. 그러니까 저쪽을 사용수익해서는 안 된다. 처분을 할 수 있다. 처분권은 여기 남아있지. 이쪽으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팔았다라면 이제 새로 산 사람이 AG를 승계해서 여기 와서 예정지의 권한을 행사할 겁니다. 그러면 이 정전의 토지 소유자는 예정지를 사용수익을 할 수 있지만 처분할 수는 없다. 처분권은 없어요. 남의 땅인데 B의 땅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처분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그대로 여기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데 소유권 중에서 예정지가 지정되면 예정지로 사용수익만 왔다 이렇게 보시면은 거기에 따라 뭘 묻는지 판단하시면 돼요. 정전의 땅은 사용수익 못한다. 처분할 수 있다. 예정지라면 사용수익은 가능하지만 처분은 안 된다. B는 수인 의무 어제가 했던 거 받을 숫자 참으로인자 참으린자 참고 있어야 된다. B의 수인 의무 마치 A가 자기 땅을 사용수익 못하듯이 예정지 소유자 B는 이게 자기 땅이지만 사용수익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사용수익하면 A의 사용수익을 방해하게 되잖아. 방해하지 말아라. 이 사람의 예정지는 다른 곳에 있겠죠. 그곳에 가서 권한해서 해야지. 그리고 요거는 지금 환지 예정지만 보통 환지에 대해서 예정지 지정됐을 때만 살펴봤습니다만 만약에 채비지가 예정지로 지정이 됐다. 환지계획상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하니까요. 채비지가 예정지로 지정되면 채비지는 시행자가 사용수익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예정지 기본 효과로서 사용수익이 너무 당연한데 처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 둘의 차이예요. 여기는 이게 특이한 겁니다. 이것과 구별해서 사실 채비지에 대해서 권리를 시행자가 취득하는 식이든 나중에 공사 다 끝나고 똑같이 환지에 대한 권한 취득할 때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시행자가 채비를 취득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때라면 아직 여기에 대한 소유권 취득하지 않은 상태인데 처분권을 특별히 준 거예요. 특별히. 요거 팔아서 생긴 돈으로 사업 시행 잘하라고 소유권 없이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미리 준 겁니다. 그래서 시행자는 언제 처분할 수 있냐면 언제 최초로 처분할 수 있냐면 예정지가 지정됐을 때 채비지를 최초로 처분할 수 있다라고 답하셔도 되고 이게 예정지정의 기본 효과예요. 기본 효과입니다. 자, 봐주세요. 02번에 의의를 보시면 이건 지정 의의 뭐 볼 것도 없어. 2번 보세요. 2번 환지 예정지부 지정을 보시면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으로서 필요하면 구역의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밑줄 그으시고 이것만 임의적이잖아. 시행자가 꼭 지정해야 되는 게 아니고 지정할 수 있는 제도라는 거. 할 수 있는 임의적 제도죠. 그리고 이 경우 정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예정지에 대해서 그 권리의 목적 토지, 권리 목적인 토지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라. 임차권자 등이 있어 임차권은 사용수익권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권한 행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차권을 행사할 땅도 어디라고 지정을 해주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3번의 지정 절차에서 지정하게 되면은 양가로 2번, 3번의 양가로 2번. 시행자가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예정지 위치, 면적, 효력 발생 시기를 알려라. 당신의 예정지는 위치가 어디쯤, 면적, 효력 발생 시기 언제부터 효력 발생하니까 쓰세요라는 거 알려줘야 되는 거 당연하고 이렇게 알려줘서 다 지정을 하게 되면 4번의 지정 효과에서 제가 중심이 되는 걸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뭐 임대료 증감 청구나 권리 포기 계약 해지도 추가적으로 나중에 좀 더 해야 되지만 일단 이 정도를 핵심으로 봐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4번 중에서 1, 2, 3번 말씀드린 거예요. 양가로 4번, 5번은 나중에 슬쩍
양가로 1번.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 종전의 소유자가 A라고 표현했던 사람입니다. 종전의 소유자 등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 공고되는 날까지잖아. 공고 다음 날까지 그럼 틀려요. 공고 다음 날이면 소유권 취득하는 시기라 그 직전까지 환지 처분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즉 예정지 등에 대하여 정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정전과 같은 권리 내용을 행사할 수 있대. 이건 예정지에 대한 얘기고, 반대로 정전의 땅은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이거를 해석하면 글쎄 뒤에 환지에 대한 소유권 넘어가는 시기는 따로 정하고 있고 막 이런 거를 해석을 해보면 여기서 예정지에서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내용을 예정지는 사유승인만 할 수 있고 처분은 못한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고, 정전의 땅은 사유수익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지만 당연히 처분은 다른 규정에 따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림으로 해석을 했던. 그리고 양가로 이번에 B의 수인 의무 이렇게 했던 거. 역시 같은 기간 동안에 첫 번째 줄 끝에 예정제 정전 소유자 등 환지 예정제 정전 소유자 이렇게 표현. 이게 B죠. B. 예정제 정전 소유자 등은 같은 날까지 같은 기간에 이를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으며 A의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으며 정전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를 방해할 수도 없다. 참고 있어라. A가 사용 수익하는 것을 참고 있어라. 방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양거로 3번의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시행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를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도 있다. 처분할 수도 있잖아. 처분. 민법에서 임대료 증감 청구 이런 거 다 배우셨어요 지금? 네? 민법에서 임대료 증감 청구 이런 거 다 배우셨냐고? 아직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4번, 5번은 나중에 제가 살짝 추가합니다. 지금 80% 선에서 한 거예요.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그러면 이제 공사 끝나고 하는 환지 처분 들어가야죠. 쫙 넘기세요. 쫙 넘기셔갖고 265쪽에 환지 처분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서 공사 끝나면 제가 안 썼지만 이미 말씀드렸듯이 시행자가 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면은 구역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해서 받고, 준공검사가 끝났다 그러면은 공사 완료 공고를 한다 그랬죠. 만약에 지정권자가 스스로 시행을 했다면 자기 준공검사 안 받으니까 공사 완료 공고만 한다 그랬고, 그 얘기는 여기 있고, 공사를 해서 다 그걸 통해서 준공검사나 공사 완료 공고를 통해서 완성이 됐다면 그 다음에 이제 환지 처분을 해야 돼. 이 조성된 줄 사람 환지를 환지 계획에 따라 줄 사람에게 주는 것을 환지를 처분한다. 환지 처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은 둘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환지를 줄 사람에게 주는 환지 교부와 환지 아까 했듯이 환지를 교부하고 나서 모자로 남는 것을 현금으로 청산하는. 그래서 청산금을 이제 결정하는, 각 땅에 대해서 청산금을 결정하는 여러 둘로 구성되어 있는 게 환지 처분이에요. 이 시기 보시고 환지 처분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이제 환지 교부는 이제 이렇게 비슷하게 환지 계획에 따라 주기 때문에 이제 비슷한 그림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의의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의의는 그냥 항상 책 쓰는 사람이 쓰는 건데, 제가 한 대로 환지 처분이란 사업의 공사 완료 후에 그냥 환지를 교부하고 청산을 결정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그냥 봐주시고, 여기 써놓은 건 제 맘엔 안 되네 좀. 그리고 이제 환지 처분 절차가 이번에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한 절차는 제가 나중에 좀 더 하되, 지금은 최소 언제까지 너무 오래 끌면 안 되거든요. 환지 처분 언제까지 해야 되나? 넘겨보세요. 양가로 4번 보시면 양가로 4번이 여기선 기본입니다. 266쪽에 양가로 4번. 시행자는 지정권 제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 60일 내에 환지 처분하라 그래서
보통 시행자가 지정권자에게 중공사를 받았다. 그럼 그때로부터 너무 오래 끌지 말고 60일 내 환지처분 시기예요. 그런데 보통은 중공사 일로부터 60일이지만 괄호 속 얘기는 지정권자가 만약에 직접 시행자라면 자기가 하고 자기 중공사를 받을 일이 없죠.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시행자라면 중공사 일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사완료 공고일로부터 공사완료 공고만 하면 되니까 이때부터 계산한다는 얘기고 60일 내. 이때 환지처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동그라미 2번에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기에서 정한 사항을 소유자에게 알리고 환지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지처분하는 것이라 환지기에서 정한 사항을 그 받을 사람인 소유자에게 알려주는 게 환지처분이에요. 알려주는 순간에 환지처분했다 합니다. 마치 우리가 과태료 처분이 통지서를 통해서 나오듯이 알려주는 절차잖아요. 요새 또 저도 과태료 또 통지서를 또 한 2번 받아봤는데 참 아직도 어디 야외에 나가고 그러면 참 그 요새는 기술이 좋아서 항상 그 속도가 위반되면 딱딱 알려주게 돼 있는데 대부분은 다 알고서 줄입니다만 어떨 때는 그냥 깜빡 지나가. 2번 요새 받았는데 그게 과태료 처분 통지예요. 알려주는 게 처분이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환지 처분도 소유자에게 알려주는 거야. 일정한 사항을. 그럼 환지 처분이 되는 겁니다. 알리고 그 사실을 관보나 공부에 공고하면 이게 환지 처분 공고가 되는 거죠. 그럼 환지 처분 공고가 됐을 때 이제 3번에 보세요. 3번에 보시면은 환지 처분 효과로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환지 처분 효과는 10분 쉬었다가